그래서 호르몬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작용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내분비학의 개관에 대해서 임상 내분비학체 1장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내분비 질환 환자의 평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경 내분비의 해부학에 대해, 그다음에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일단 강론의 프롤로그처럼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이란 단어의 의미는 움직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활성물질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혈류를 타고 흘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호르몬은 내분비계 엔도크라인 시스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분비 기관에서 합성이 되고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한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혈액 내로 또 분비되어서 혈액의 혈류를 따라서 원리까지 떨어져 있는 이 표적장기까지 표적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하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이 이제 내분비 시스템이고요. 주변 분비와 자가 분비도 이 내분비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멀리 떨어지는 장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파라크라인 국소적인 분비를 통해서 인접세포에 작용하는 예를 들어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 조절되는 이것도 이제 내분비 시스템에 포함이 되고요. 또 자가 분비, 오토크라인 호르몬을 분비한 세포 자체에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자가 분비라고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췌장 세포에 대한 인슐린 작용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내분비에 반해 외분비, 엑소크라인 위장 관계를 위장관 안에 그 안에를 포함한 그런 체외. 사실 위장 안은 우리 몸 바깥이잖아요. 체외 공간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외분비입니다. 그래서 위액이나 타액, 침, 뭐 이런 것들은 내분비가 아니라 외분비에 해당합니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 피드백, 데모긴 기전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상위 내분비 기관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하위 내분비 기관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위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또 표적 장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적 장기에서 이제 너무 기능이 과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 하위 내분비 기관에서 일을 좀 그만해라. 호르몬을 덜 만들게 되고 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더 상위까지 작용을 하여서 분비 자극 호르몬을 적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표적 장기에서 기능이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이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르몬이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노산 유도체로 이루어진 아미노호르몬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가운데에 탄소와 산소, 또 탄소와 산소, 질소 이렇게 이게 이제 아미노산 기본 구조인데요. 여기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달라지는데 도파민 이렇게 칼테콜라민 이렇게 이름이 아미남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이제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펩타이드 호르몬은 GnRH나 TRH, 소마토스타틴, 바소프레신 등이 펩타이드 호르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호르몬은 인슐린, 항체형성 호르몬, 복합성성 호르몬 등이 단백질 호르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테로이드의 기본 화학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달라짐으로써 이제 다른 호르몬들이 되는 대부분 이게 성호르몬이 여기 해당되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콜티졸,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포함됩니다. 비타민 유도체로는 레티노이드,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분비학의 개관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내분비학 1장 페이지 5페이지에 살펴보시면 호르몬과 수용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호르몬의 구조를 본 것은 이 수용체가 어떤 호르몬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릅니다. 아미노산 유도체와 펩타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과 친하기 때문에 세포막 겉세포 겉에 이 세포막 수용체와 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스테로이드나 이런 지용성의 이런 호르몬들은 세포 안에 있는 핵 수용체나 미토콘드리아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수용체와 호르몬들이 결국 매우 특이적이기 때문에 같은 그 종류로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핵 수용체는 한 가지 호르몬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직 콜티코이드와 염료 콜티코이드는 좀 예외적으로 서로 교차해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선종이나 악성 내분비 종양이 있을 경우에 부갑상선 증식에 의해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고요. 부신피질 증식에 의해서 1차 알도스테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 자극에 의해서 그레이브스 병이나 1형 당뇨가 발생할 수 있고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내분비선이 이제 파괴되고 자가 면역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될 경우에 또 호르몬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신장 질환이 발생하면 무기질 골대사 이상이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호르몬에 대해서 조직 반응이 변함으로써도 내분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결함이 있거나 기능이 이상이 있는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그럴 수 있고, 후천적인 표적 조직의 손상 혹은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간섭이 있을 때 또 내분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당이 너무 계속 분비되니까 인슐린이 나왔을 때 당이 조직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나와도 당이 줄어들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그 예고요. 내분비선에 발생한 종양에 의해 호르몬 과다 압박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들에 의한 조직 반응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은 대체적으로 성호르몬의 모양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나 성장 이상, 성저숙증, 불임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유기인산염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ADHD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특히 이러한 살충제 노출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내분비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면 넣어주고 많으면 이걸 줄여줘야 되겠죠. 부족한 호르몬을 투여해서 질병 상태를 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모자라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보충해주고,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경구제제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제제로만 나와 있습니다. 호르몬이 과다할 경우에는 보통 종양이나 자가 면역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종양이 있는 경우는 없애야겠죠.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는 뇌하수 종양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뇌하수 종양을 없애면 그 질환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원인에 대한 교정은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양에 대해서라든지 이제 대체보완의학적인 접근과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차단하는 약제를 먹게 됩니다. 메티마졸과 같은. 그리고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나 외과적 절제술을 통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를 이용해서 호르몬 생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선종의 경우 프롤락틴이 너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도파민 유사물질인 브로모크립틴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가 되는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소마토스타틴 유사물질인 옥트레오타이드 같은 이제 약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환경 호르몬들이 이제 질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명확해지면, 지금 이제 추정인데 좀 더 확실하게 되면서 환경 호르몬 농도를 좀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좀 더 나오고, 그러면서 또 농도를 줄이는 치료가 이제 내분비약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분비 질환 환자의 평가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의 청취가 중요한데요. 병력 청취란 것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 증상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떤 경우에 더 심해지는지 덜해지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분비 질환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쇠약 및 피로입니다. 쇠약 및 피로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들은 여기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진 에디슨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항진증일 때도 쇠약 및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 내분비 질환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변비나 설사, 복통, 식욕이 떨어지거나 줄거나, 구역질, 구토, 삼키기가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살펴보시면 복통에 대해서 이런 질환일 때 나타날 수 있고, 변비는 당뇨가 심해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이 떨어지거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올라가도 나타나고요. 설사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하는 이게 또 설사를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경 이상의 경우에는 무월경 또는 희발월경일 때, 무월경은 아예 생리가 멈춘 거고요. 희발월경이라는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뜨문뜨문 생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이제 부시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푸싱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다낭성 나소 증후군일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발열이나 체온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발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특히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급속도로 항진이 심해질 때 갑상선 독성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원해서 치료할 정도로 좀 위험한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럴 때 열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저혈당, 특히 알코올에 의한 저혈당일 때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알코올에 의한 저혈당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밥은 안 먹고 맨날 술만 먹을 때 알코올에 의한 저혈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체온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체온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통, 갈색 세포종이란 것은 이제 부신 수질에 생기는 이제 종양인데, 이게 생기면 카테콜라민들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인데 혈압이 190 이상으로 높을 때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복부 CT 같은 걸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고혈압이 발작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나 뇌하수체 종양일 때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요. 성욕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질환에서 성욕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뇨와 야간뇨도 이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요봉증이 이제 다뇨의 대표적인 거죠. 당뇨도 그렇고요. 그리고 체중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종에 의한 체중 증가와 체지방에 의한 체중 증가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이 차서 부어가지고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갑상선 질환일 때, 말단비대증이 이제 심해지면 심장 부전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그리고 후식 증후군일 때는 이제 체지방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식욕 부진을 동반한 체중 감소는 이런 질환들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증상은 이제 순환 기분 장애, 우울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및 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흑색 극세포증, 아칸소시스 나이그란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살찐 분들, 겨드랑이나 혀타구니나 이렇게 접히는 분들, 목 뒤 이런 데 시커매지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심한 비만이 있거나 다낭성 난소증 PCO, 심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아니면 쿠싱 말단비대증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이제 안드로겐이 높아지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안드로겐을 생성하는 종양이나 PCO, 쿠싱일 때 생길 수 있고요. 전신적으로 과다한 색소가 침착하는 병은 이제 에디슨 병, 부신기능 저하증, 그리고 이런 증상을 이런 질환에서 생길 수 있고, 거칠고 마른 피부는 갑상선 기능이 이제 떨어질 때 생길 수 있고요. 뇌하수체가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축축한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말단비대증, 갈색세포증일 때도 축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 일어날 때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축축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탈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갑상선 중독증일 때도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형 대머리는 담어증, 쿠싱 증후군, 말단비대증일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넬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 부신을 이제 절제한 다음에 오히려 뇌하수체 미세 손종이 커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부신 제거 수술을 받은 쿠싱 증후군 환자에서 이런 넬슨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15에서 20%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처음부터 다 있었던 거죠. 뇌하수체 손종, 미세 손종도 있었고 부신도 있었는데, 부신을 이제 쿠싱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부신을 없애버렸더니 반대로 뇌하수체 손종이 막 커져버린 거죠. 그게 이제 넬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한 질환에 이제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앞서서 살펴봤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약을 어떤 걸 먹고 있는지, 뭐 어떤 걸 복용했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현재 갖고 있는 내분비 질환의 증상이 뭐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이제 두근두근 거릴 수가 있는데, 베타 차단제를 원래 먹고 있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두근거림의 증상이 감춰져서 모를 수가 있겠죠. 부갑상선 기능 환자 있는 분들은
이런 사이아자이드계 이뇨제를 복용하면 또 악화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체를 진찰을 할 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부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진을 하는 거죠. 말단비대증의 경우는 손등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손바닥에 피하 지방이 많아집니다. 이 말단비대증이란 것은 성장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생기는 질환인데, 그 성장기에는 키가 크지만 이제 어른의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많아지면 말단만 비대해집니다. 손발만 커지고 턱이 커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른 질환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선에 뭐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백반종도 있을 수 있고, 앞서 이제 칼시노이드는 설사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한 홍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 이제 우리가 그레이브스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일종인데, 그레이브스 안병증이라고 해서 눈이 튀어나온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시력이 이게 나중에 또 그 해부학을 봤을 때 이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한쪽 시력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고이터라고 해서 갑상선인 항진증일 때 목이 갑상선이 커집니다. 갑상선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목에 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제 나타나면 이건 뇌분비 질환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 오랫동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이제 장기간 진행되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결국엔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터너종근이라는 것은 이제 염색체 X형수체가 한 개만 있는, 이건 이제 유전 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난소가 기능이 떨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대동맥이 이렇게 한쪽이 찌그러져서 좁아져 있는 대동맥 축착과 같은 이런 기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크롬 친화세포종이라는 것은 이제 혈압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동반되는 이런 다양한 뇌분비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골격계로는 말단비대증은 손발이 두꺼워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손이 떨리고, 쿠싱과 알도스테론증은 염류 축적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골반은 뭐 난소 질환을 감별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게 난소가 많이 커지다 보면 이제 복부 진찰을 할 때 만져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경계로는 당뇨병, 신경병증이 생기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바닥 끝에 뭐 이렇게 간질간질하거나 이렇게 뾰족한 걸로 진찰을 해도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이렇게 DTR이라고 하는 반사가 떨어지고, 반대로 항진증일 때는 항진이 됩니다. 쿠싱이나 오래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몸쪽 근육이 쇠약해질 수 있고, 쿠싱은 이제 복부는 이제 비만해지고 팔다리는 말라지는 그런 이제 부신 피질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이제 떨어지는 그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래도 뭐 쿠싱일 때도 생길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또 심할 때도 생길 수 있고, 칼슘이 너무 높아도 의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은 이제 진찰을 함으로써 이제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체내 호르몬이 어떤지, 수치가 어떤지, 그리고 뭐 치료 효과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올라가 있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영상 검사로는 이제 말단비대증이 의심될 때 뇌하수체 종양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뇌 쪽에 MRI나 CT를 찍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쿠싱이라든지 뭐 갈색세포종 이런 게 의심될 때, 부신 종양이 의심될 때도 마찬가지로 복부 CT나 MRI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종이나 갑상선 기능 문제가 이제 의심될 때 갑상선 혹이 있는지, 갑상선이 크게 커졌는지 보기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뼈 미네랄, 이제 그쪽에 대사에 문제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분비 질환의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종양이 또 의심될 때는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에서 혹이 나왔어요. 혹이 나왔는데 이게 암인지 양성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바늘로 찔러서 하는 갑상선 세친 생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질환에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알도스테론증이나 갑상선 수질암, 이게 이제 유전이 강하고 세트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뒤늦게 발생한 그 당뇨일 때 또 유전적인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성 소아당뇨병일 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게 소아당뇨인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소아당뇨, 일형당뇨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내분비 해부학을 임상내분비학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분비라는 것은 이제 신경과 호르몬이 이제 같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신경하부의 신경세포를 살펴봤을 때 신경하부에는 신경뇌하수체의 말단을 이렇게 두고 이 말단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을 이렇게 분비하는 신경세포, 이거를 대세포성 신경세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하수체 문맥에 말단을 두고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조절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소세포성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엽에서 작용하고 이쪽은 이제 후엽에서 작용하죠. 그리고 이제 시냅스, 이렇게 세포의 신경세포의 요 머리처럼 생긴 애랑 꼬리처럼 생긴 애 요 사이 요 공간, 이 시냅스의 물질을 분비하여서 다른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또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분비, 뉴로시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뇌를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뇌하수체는 이렇게 조그맣니다. 여기에 시상 탈라무스가 있고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고 이 뇌하수체 주기를 포함해서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이렇게 조그맣고 전엽, 후엽, 이렇게 앞뒤로 전엽, 후엽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잘라서 봤을 때는 뇌하수체가 이렇게 중간에 조그맣게 있고 뇌하수체 줄기, 뇌하수체 하부 이렇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심의 깊은 부분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와 대뇌 일부 뇌간에서 생체 반응 아민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도파민이나 카테콜라민들,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신경펩타이드가 신경내분비에 관여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장과 뇌하수체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펩타이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도 이제 신경펩타이드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해부학적 구조,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부의 정중윤기와 뇌하수체 전엽을 연결하는 이 문맥순환으로부터 아주 많은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분당 0.8ml/g의 혈액을 공급을 받게 돼서 가장 혈관이 잘 발달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내경동맥을, 목에 있는 내경동맥으로부터 뇌하수체 동맥이 흘러가고 이 뇌하수체 동맥은 상중하로 나뉘는데 이 상뇌하수체 동맥이 이렇게 흘러서 기문맥을 지나 이렇게 뇌하수체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맥을 통해서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해면 정맥동, 상하 추체 정맥동을 거쳐서 경정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뇌하수체 이 신경 말단에서는 이 말단은 이 모세혈관에서 이게 끝이 나고 여기서 이제 이 하뇌하수체 동맥으로 또 혈류를 공급받고 이 후엽 정맥, 해면 정맥동을 거쳐서 이게 전신 순환을 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상하부 호르몬은 이제 뇌하수체 조절 호르몬과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으로 나눠집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이제 전엽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후엽 호르몬은 이렇게 신경후엽, 신경말단에서 해서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제 이 신경 내분비 대목임기 전 피드백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상하부에서 이제 CRH가 분비되면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받아서 ACTH가 분비됩니다. 그럼 ACTH는 표적기관에 작용해서 표적기관인 부신이죠. 부신의 아드레날 글랜드에 작용해가지고 콜티졸이 분비하게 됩니다. 콜티졸이 이제 너무 분비가 많으면 그만해라, 그만 만들어라 작용을 하면 얘네가 줄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극도 줄어들게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토마토스타딘과 이제 TRH는 작용이 둘이 반대인데 이제 TRH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와서 뇌하수체에서 TSH를 이제 만들려고 자극을 하면 뇌하수체에서 TSH가 분비되고 TSH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선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만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겠죠. 그럼 항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만들어라. 그만 만들어라 하겠죠. 그래서 TSH는 줄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은 높고 TSH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됐어요. 그러면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하겠죠. 여기 자극을 위에 그럼 더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TSH는 올라가게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줄을 때 TSH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이제 GnRH 고나도트로핀 자극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GnRH가 나오면 뇌하수체에서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할 수 있는 LH, FSH가 분비가 됩니다. 그럼 얘네가 각 표적기관인 난소와 남자는 고안, 여자는 난소에 작용을 해서 여자는 에스트라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이니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적으면 더 만들어라, 너무 많으면 그만 만들어라, 이렇게 되목임 기전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GHRH도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조금 반대인데요. 도파민은 프로락틴을 억제합니다. 프로락틴은 유주 분비를 자극을 하는데 도파민은 얘를 억제. 그래서 도파민 유사 물질 브로모크랩틴을 프로락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책에서 발췌하였고요. 앞에서 살펴본 호르몬들 외에 이제 부신, 피질, 수질 뭐 이런 호르몬들이 있고, 그리고 생시스템에도 다양한 호르몬이 있고요. 갑상선도 살펴보고 부갑상선 호르몬도 이렇게 있고, 심장이나 간, 췌장에서도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요. 콩팥에도 이렇게 혈액을 만들어내는 자극하는 게랑 이 비타민 D도 콩팥에서 작용을 하고요. 레닌 안조텐신 이쪽이 이제 콩팥에서 작용을 하고, 소화관에서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이 외에 이런 호르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렙틴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참고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호르몬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더 들으시기 원하시는 강의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